안녕하세요. 제8강 자원봉사 관리의 실제 오리엔테이션 훈련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잘 보셨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대면 수업이 25일 이후니까 여러분 이제 26일 날 뵙게 될 텐데 혹 그 상황이 더 악화되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뵙기를 희망합니다. 그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모여서 수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런 좋은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게 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왜 하는지 그 의의가 뭔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기관의 업무가 무엇인지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조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그러면 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뭔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기관의 어떤 체계나 또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그 어떤 상태,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기관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보고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그 이해도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고 그걸 계획하고 진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원봉사자가 그 기관에서 선발되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절차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들어갈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포함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관의 어떤 현황이나 역사. 기관의 현황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조직 구성원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모든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에 얼마나 그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의 그 어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성향이나 그 설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관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 분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이제 자원봉사는 다양합니다. 개별로 파견되어서 클라이언트에게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어떤 그 특성,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모아서 집합, 모아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그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욕구, 다양하겠죠. 그러면 어떤 집에 가서 뭐 어떤 그 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그 형태라든지 내용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하느냐, 또 그 다음에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또 어떤 그 절차상의 그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조직에 대한 어떤 그 개요 또는 직원들에 대한 소개. 개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관의 회사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면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5개 부서인지 7개 부서인지 구체적으로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기관의 이벤트를 소개한다든지 어떤 그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일정과 그 진행되었던 그런 그 행사들을 설명하는 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들, 그 다음에 그 시설의 어떤 그 안에는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생활시설, 업무 환경, 업무 관련된 환경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죠. 화장실 유치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그 확보, 주차장이 협소하든지 이게 넉넉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근무하다가 필요한 어떤 휴게실도 필요하겠죠. 아니면 이제 의무실 같은 것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다양한 그 회사 안에 있는 조직 안에 있는 그 시설들을 소개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체적으로 미리 안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그 어떤 절차 이런 거 필요하죠. 절차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업무일지 필요하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부는 물건이나 재물을 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급부는 뭐냐면 그 어떤 물건을 주는 거, 또 재물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나눠주고 또 지원했는지 그런 기록들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훈련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비전이라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지식과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인데 누가 해야 됩니까? 직원이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조언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끌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모를 때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직원에게 보고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그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든지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선발이 되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업무를 아주 최근접해서 안내해주고 알려주고 도움을 줘야 될 그 슈퍼바이저가 누구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언제 해야 됩니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것을 다 포함되어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용할 의제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중요하죠. 첫 번째 기관 소개할 때 기관은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나를 설명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어느 회사라든지 그 어떤 그 기관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서울한영대학교 하면 서울한영대학교는 종합대학이죠. 그리고 서울에 있고 과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세어봤습니까? 6개 학과에 또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있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공부하는 그 내용도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절차가 있어요.
입학하면 첫 학기에 중간고사 봐야 되죠. 기말고사 봐야 되죠. 과점을 내야 되죠. 출석 체크해야 되죠.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하고, 또 4년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 이수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학위를 받는다는 거. 이런 절차 등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학교 소개는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주 업무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절차상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해를 시켜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관 소개할 때 포함될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직원의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과 자원봉사자와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어떤 그 계기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직원이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그 어떤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또 자원봉사자 간의 대화와 또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한 설명할 기회를 이제 허용해 줘야 되겠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다 마치게 되면 편성된 팀이나 이렇게 부서 간에 할당된 슈퍼바이저와 그 자원봉사자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 5명이 될 수 있고 1대 10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팀이 구성되면 또 그 슈퍼바이저, 그 팀장이 되어서 직원이 그 일을 설명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또 자원봉사자 관리자는 이제 총괄하는 그 사람은 오리엔테이션 전반을 이제 통제하고 그 시간을 조율하면서 진행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각 소그룹의 그 장들은 또 흩어져서 또 자기들만의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제 서로 그 팀, 직원, 팀장과 또 자원봉사자 간의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리엔테이션은 훈련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오리엔테이션은 기본적으로 기관 또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설명하겠죠. 그런데 훈련은 특수한 자원봉사 업무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가능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은 기관하고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괄적인 것만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하는 거 끝나는 거죠. 하지만 훈련은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 이것은 서로 다르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오리엔테이션은 훈련을 하기 이전에 업무에 대한 파악과 이해와 또 그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행해야 되는지를 미리 선 지식으로 이해했다면 훈련은 그 업무에 대한 파악과 이해된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또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했지만 그 자원봉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그 재능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량을 갖추었다라고 그냥 판단하고 현장에 보내는 것보다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걸 재확인하고 또 스스로 훈련 과정에서 자신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또 그 자질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하게 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훈련일 것입니다. 훈련은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훈련도 공식적인 훈련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훈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그 과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상담. 그래서 직원과 또 자원봉사자 간의 어떤 그 카운셀링을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확인하고 또 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훈련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는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기관이 원하는 대로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 확인되고 점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훈련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식적인 훈련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공식적인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수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걸 맡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위기 개입 전화 상담소의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위기 개입 전화 상담소의 자원봉사자입니다. 이제 전화를 받겠죠. 그러면 전화를 받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제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겠죠. 그리고 도움을 받기 원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전화 상담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 말,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됐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예를 들면 정서가 불안한 그 상담자를 전화 상담자를 이제 그 내담자죠. 내담자를 다루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수일 내에 그러니까 최소한 수일에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짧은 기간 동안 그 훈련을 통해서 정서가 불안한 내담자가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을 때 다루는 방법 이걸 교육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걸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불안한 상태에서 상담에 임하게 되겠죠. 하지만 능숙한 분들은 잘 처리하겠지만 이제 처음 이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자원봉사자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결할 줄도 모르면 직원을 찾겠죠. 슈퍼바이저를. 그러니까 미리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직원이 바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며칠 안에 이 문제를 그 회기로 전화 한 번 받고 끝나면 괜찮은데 1회기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또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라는 얘기는 지금 전화를 받고 그 내담자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위기입니다. 위기 개입. 그러니까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경우에 그래서 최소한 수일에 걸쳐서 그 훈련을 통하여서 정서가 불안정한 그 내담자의 전화를 받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이 되고 또 그걸 교육을 시켜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전화하는 분이 술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처음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물론 여러분이 거기에 가릴 리는 없죠. 하지만 이건 사례이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이제 그 상담 심리학과 학생들은 어떡할 거예요? 위기 상담이라고 배우죠. 네, 위기 상담. 그 사람이 이제 술을 먹고 전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싫고 집에 있는 가족도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술을 잔뜩 먹었어요. 나 이제 전화 끊으면 한강 다리로 가서 뛰어내리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전화를 받는 분은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누구란 걸 밝히지 않지만 지금 전화하는 것이 개인 핸드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화일 수도 있고요. 그 수신자 그 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위치 파악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화하지만 도움이 누가 필요해요? 그때는 상담소 안에 벨도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급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죠. 그럼 벨을 누르면 그 상담소 안에 또 그 책임자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를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전화를 하면서 안정을 시킬 거고 한 사람은 위치가 추적이 되겠죠. 그럼 그 위치를 찾아서 그 사람을 어디서 전화했는지도 파악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까지 이루어지는 전화 상담소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런 사람은 전화할 그 상담소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파견되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상담소가 돼야 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그 대비하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상담사로서 전화를 받으면 상담 전화자가 전화를 받으면 상담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임상 경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그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상담소에. 그 상담소를 여러분이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 개인 상담소는 이런 그 위기 대처하는 전화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국가가 세운 상담센터에는 그 상당 부분에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돼서 소방서나 경찰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상담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현장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행 아동 상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제 비행 아동이 있어요. 비행 아동. 어떤 아동이길래 비행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낱말은 별로 좋지 않죠. 행동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동에 대한 그 상담을 이제 맡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담을 맡기 전에 전 1년 동안 주 1회 훈련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1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상담소에 파견되려면 몇 년이에요? 1년. 1년 정도는 주 1회 훈련을 받아야 된다. 몇 회 받는 거예요? 월 4회. 월 4회. 그러니까 위기계획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처음 딱 파견되면 안 되니까 미리 수일 전 그 훈련을 걸쳐서 수일의 훈련, 그러니까 짧은 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파견이 되지만 이런 비행 아동에 대해서는 1년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몇 번입니까? 1년은 52주죠. 52회 1년 이상. 그래서 1년 동안 주 1회 이상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동은 중요하죠. 아동의 그 발달 주기에 필요한 욕구라든지 그들의 심리적 특성이라든지 다양한 아동의 문제를 어떻게 그 해결하는지 다양한 임상에 대한 그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접하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그 내담자의 그 특성에 따라서 파견되는 것이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소방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것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차례 훈련 참가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차례 훈련을 참가해야 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그래서 소방서 자원봉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훈련에 참가하는 그러한 그 의무 조항 때문에 자원봉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훈련에 참여하는 그것이 이제 그 제도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훈련 방법과 수단, 훈련 방법과 수단. 이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느냐. 이 훈련은 그 자원봉사자의 집중을 유도하는 거죠.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 수단은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저처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독서, 토론, 또 현장 견학, 비디오, 패널 토론, 역할 시범, 또 역할극, 사례 분석, 가상 체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자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교시 하고요. 여러분 2교시에서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